자, 그럼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는 27페이지고요.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합을 할 건데요. 조합을 하는 이유는 조합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토지 소유자가 20명 이상 모이면 일단 그 조합을 꾸릴 수가 있죠.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그냥 소유자로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20명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조합을 꾸려서 이제 그 정비 사업 조합을 꾸려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꾸리려면 일단 처음부터 이제 조합을 바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을 꾸리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일정한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이 이제 모여야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5명 이상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죠. 이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조합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조합을 또 바로 설립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재개발 사업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지 내 주택 단지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 단지 내에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이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도 이상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 총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을 이제 구성할 수 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이고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의 그 동의 요건은 일단 여기 주택 단지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빨라요. 그림으로 기억하셔서 이렇게 일단은 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주택 단지예요. 주택 단지가 있는데, 자, 이게 하나의 건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동별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동별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죠. 동별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 전체를 이제 재건축할 때는, 전체를, 토지 소유자 총수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마찬가지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4분의 3,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4분의 3. 자, 그리고 여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총수 4분의 3.
그리고 면적은 여긴 3분의 2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 차라리 그냥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조합 설립에 대해서,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고요. 30일 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고 30일, 그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봤던 이게 그 조합, 이제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조합을 이제 본 거예요. 그 박스 들어가서 서브노트 한번 볼게요. 27페이지 보시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조합을 꾸리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필요한 단체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그냥 추진위원회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구성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5명인데 여기 하나 이거 빠졌죠? 제가 이거. 자, 여기 5명 이상이고 여기에다가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5명과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이다.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 해가지고 뭐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아주 가끔 시험에 좀 나와요. 근데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자, 설계자의 선정 변경,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6번에서 혹시 안 고치셨으면 좀 고쳐주세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의 장구가 아니라 진구입니다. 진구. 서류 받으러 다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류에 도장 받으러 다닌다. 이걸 진구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진구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정도 보시고요.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조합을 이제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이제 동의 요건이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1번, 2번. 자, 주택 재개발 사업. 그 옆에 혹시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건 지워버리세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그 오탑 교정한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지워버리시고요. 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이거죠? 주택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둘로 나뉘어서 보는 거예요. 주택 단지 내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저 위에 올라가서 주택 단지 안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별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재건축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전체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자, 그리고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4분의 3, 3분의 2. 자, 이렇게 보시고요. 경미한 변경. 자, 조합 관련해가지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동의를 또 받을 필요 없다.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자, 어떤 거냐. 자, 신고사항을 그래서 밑에 외우시는 거예요.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변경. 이거는 가벼운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신고사항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이전할 때 교체, 신규 가입. 이런 것도 신고사항이다.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에 따른 변경. 자, 신고사항이고요. 단 정비구역 10% 이상 변경은 제외된다. 이건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신고사항이 아니라면 동의사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고사항, 가벼운 변경에 대해서 점 하나부터 점 3개까지 다 외우세요.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변경, 조합의 권리 이전 시 교체, 그리고 신규 가입에 대한 것, 그리고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이런 것들은 신고사항이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조합 임원 해가지고 조합원의 자격이 나와요.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데는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다. 그렇죠? 아까 우리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봤어요. 그게 뭐,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건축물 소유자, 또 그 지상권자, 또 토지 소유자, 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2번 보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 이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공공기관이 아니라 관이에요. 혹시 오타가 있으면 고쳐주세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건축물 양수한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있는데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지위를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합원의 권리 이전은 된다. 교재는 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조합원의 권리 이전 됩니다. 조합원의 권리 이전은 된다. 라고 기억하세요. 조합원의 권리 이전은 된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를 B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자, 밑에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이에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조합 임원을 볼게요. 일단 임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자, 임원이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획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조합장이 조합하고 계약하거나 이사가 또 조합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감사가 그 조합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겸직금지. 자,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또 직원이 될 수 없다. 자,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다른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없다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임기가 3년이다. 3년 이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면 100만 원 이상으로서 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또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퇴임이다. 당연퇴임. 요거 하나 보시고요. 퇴임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됐습니다. 이런 것도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안 지운 이유가 이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이 있으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 요 부분 하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자, 시장 군수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사업 시행 계획.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사업 시행에 인가가 필요하다. 자, 시행자의 사업 계획서 작성 이후에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이때 인가를 받을 때 그 두 번째 줄이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다면 이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라. 라고 하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인가 신청 전 사업 시행 계획서의 동의. 자, 사업 계획서를, 시행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좀 받아야 돼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근데 이게 다른 교재 제가 다른 책도 많이 보거든요. 다른 출판사. 그래서 뭐 문제를 봐야 되니까. 근데 다른 책에는 지금 2번이 빠졌어요. 이 책에만 우리가 배우는 교재에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P출판사나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 P출판사나 뭐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책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빼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통으로 다 없는 건 아니고 2번 같은 경우는 공통이에요. 니은 있죠, 니은. 토지 등 소유자인 시행자 해가지고 자,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 이거는 다른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고 디귿, 요거는 다른 교재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저 같으면 그래서 안 해요. 2번은 그냥. 2번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합이 시행자라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정 개발자가 시행할 때 자,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가셔서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 아까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니은 보면 이건 기억하셔야죠.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의 주거 대책. 지금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일정한 지역에 도시 지역 안에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있고, 이 땅도 막 되게 엉망이고,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이 똑바로 도로 놓고, 아파트 새로 몇 층짜리 높은 건물로 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업 시행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렇게 볼게요. 거기 내용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아파트는 몇 층짜리를 건축물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이런 거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거냐. 자, 그런 것들, 주민 이주 대책, 뭐 주거 대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계획 자체는 중요한 건 분양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갑에게 몇 동 몇 호를 준다, 을에게 몇 동 몇 호를 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지 아직 분양 계획까지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 시행은 이 지역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건데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도로는 몇 차선으로 놓을 거냐, 뭐 이 정도만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정비사업의 예치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거기 그 중간이요. 자,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이제 돈을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에게 돈을 납부하게 하는 건데, 왜 돈을 납부하게 하냐면, 지금 저쪽에 이제 지정개발자가 이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제 지정개발자인데, 이 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땅 파기 들어갔어요. 땅 파기 들어가고 뭐 이제 아파트 짓고 뭐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중간에 공사하다가 이제 그냥 한마디로 먹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총 사업비죠.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20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0%의 범위 내에서 미리 돈 내고 나중에 공사 완료하고 돈 찾아가세요라고 하는 게 사업비 예치입니다. 왜냐면 민간 사업 시행자가 공사하다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정비 사업비의 예치는 민간 사업 시행자만 납부하는 거예요. 공공은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만약에 직접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정개발자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군수가 네가 여기 개발해봐라고 해서 지정하는 자들이 이제 지정개발자거든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민간이 대상인데, 이제 민간 사업 시행자인데, 민간 사업 시행자는 공사하다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먹튀하는 거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 시행의 인가, 고시의 효과. 자, 보면 사업 시행 인가에 고시가 있을 때 시장군수가 이제 인가해주고, 그 고시는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거죠. 사업 시행 인가에 고시가 있을 때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뭐예요? 공치법이 함께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왜 그래요? 이게 왜 적용돼요?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보내면 그냥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돈 줘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있으면 돈 줘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치법이 적용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제 29페이지 갑니다. 29페이지 가시면 관리처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은 이거죠. 이 부분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양 계획. 그래서 이게 시장 군수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자체는 누가 세워요? 사업 시행자가 세우죠. 사업 시행자가 이 집을 이렇게 지어서 이 집을 갑에게 분양한다, 을에게 분양한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는 사업 시행자가 세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가해주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고시는 시장 군수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인가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갑에게 몇 동 몇 호를 준다, 을에게 몇 동 몇 호를 주겠다, 무슨 아파트를 주겠다,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지금 이제 보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자, 거기 보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대지, 그 건축물에 대한 사업 완료의 분양 처분을 미리 정하는 분양과 권리에 관한 계획이다. 그래서 분양 계획이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밑에 보시면 분양 신청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분양 신청. 자, 이 관리처분 계획. 자, 저게 이제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을 이제 가백에 몇 동 몇 도를 준다, 을에게 몇 동 몇 도를 준다라고 하려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아까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인가 고시하고 그다음에 분양 통지하고 공고하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의 단계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넘어가는데요. 분양 통지 공고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을 통지하고 공고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은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자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하는 게 분양 신청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군수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해준다는 거죠. 가백에 몇 동 몇 호를 준다, 을에게 몇 동 몇 호를 준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인데 분양 신청부터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분양 신청부터. 자, 분양 신청이요. 분양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자, 그것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요. 분양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분양 신청,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그렇죠. 사업 시행자에게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하는 것이고요. 분양 신청 기간이 있어요. 기간. 자, 3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리고 20일 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가 있죠. 20일의 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 자,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손실보상 협의예요. 손실보상 협의. 분양에서 제외된 자가 있어요. 분양에서 제외된 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역이 지금 엉망인 이제 아파트가 막 있고, 길도 엉망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이제 분양 신청은 나중에 여기가 이제 번듯한 아파트가 되면 나 다시 돌아와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분양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가 번듯한 아파트 건설해봐. 그럼 내가 들어와서 살게 라고 하는 게 이제 분양 신청이었죠. 분양 신청인데 원래 이 지역에 뭐 요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가 나는 그냥 나갈 거다.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할 거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라고 해서 분양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자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여기 만약에 이 자를 A라고 한다면 사업 시행자가 A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이 사람 땅을 빼앗는 거니까. 그래서 손실보상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손실보상 협의. 자, 이 손실보상 협의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등장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이게 분양 계획이라고 했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 90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 토지 그냥 지금 팔고 나갈 건데 라고 하는 자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분양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90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건 이건 분양 계획이라고 했어요. 분양 계획이다. 이 분양 계획인데 이 분양 계획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 다음 날부터죠.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협의가 안 되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수용 재결 신청을 합니다. 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소송, 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자, 이 수용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수용위원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지금 내 땅이었는데 지금 당신들이 들어와서 건설한다고 하니 나 그냥 여기 이 지역에 사는 거 지겨우니까 나 나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양 신청에서 제외된 자가 있다면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에서 제외된 자와 지금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그 기간은 언제냐? 관리처분 계획. 이제 분양 계획이 이제 다음에 있을 건데, 분양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협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또는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간다. 이 수용 재개를 신청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용 재개를 신청. 자, 그래서 수용에 대해서 뭐 다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걸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 뭐 그래도 그냥 팔고 나가시오라고 해가지고 이 청구 소송 요런 것들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기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기하는 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 신청이 끝나면 이제 그 밑에 29페이지 그럼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분양 신청이요. 분양 신청 기간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분양 신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한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하는 거고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하고는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자, 분양 신청에서 제외된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거기 인가일이라고 나온 것은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일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체크하시고요. 90일 내에 현금으로 청산해 줘야 된다. 돈 받고 나가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수용 재개를 신청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건데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둘 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보시면 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신청 받은 거를 대상으로 해서 갑에게는 몇 동 몇 홀 줘야 되겠다. 을에게 몇 동 몇 홀 주겠다. 병에게는 또 몇 동 몇 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겠죠.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의 또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는다. 자, 이때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을 볼게요. 작성 기준. 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환경을 고려한다. 그래서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환지나 감환지도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100평의 토지, 이 엉망인 토지에 대해서 여기를 이제 개발시켜 주는 거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전에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사업 시행자가 멋진 아파트로 만들어주고 뭐 길도 이렇게 똑바로 해주고 하는 거니까 여기 토지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뭐 100평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100평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만약에 그 간보율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에는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지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받는 거는 이제 50평 정도만 받는다. 라고 한다는 거죠. 간보율 같은 게 적용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증환지나 또 땅을 더 받거나 또는 감환지도 가능한 거고요. 너무 좁은 토지는 이제 이 사업 시행자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청산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자, 다 증환지, 감환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는 거니까 뭐 증환지, 감환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위해 방지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증환지 뭐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체환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땅을 갖고 있는 자에게 건축물로 주는 거죠. 건축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청산은 당연히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리고 분양 설계.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갑에게 몇 동 몇 홀 준다, 을에게 몇 동 몇 홀 준다 이런 건데 작성 기준을 보면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렇죠? 분양 신청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야 몇 명이 신청을 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몇 동이 있고 몇 세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분양 신청 1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1세대에게 1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가격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주택이 공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전에 갖고 있던 땅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아주 비싼 주택. 그런데 새로 주택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주택을 주기엔 좀 너무 그렇다. 그러면 2개의 주택까지 줘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2개의 주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중 하나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려 있다는 것은 3년 내에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매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3년의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자,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과밀 억제 권역안. 자, 여기에는 세 개 주택 이하까지 이제 공급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는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원래 토지 등 소유자가 갖고 있던 거, 그 우리 여기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소유자도 아까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갔었죠. 아까 우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들, 조합원의 지위는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였잖아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지위가 토지 등 소유자였는데 법문에서 표현하기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면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들도 지금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을 바꾸면 이제 건축물을 원래 내가 이쪽에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 건물을 한 4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전에는 4개 건물 가지고 있었으니까 4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자,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 밖에요.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 자, 요거는 밖을 체크하세요. 과밀 억제 권역 밖.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옹기종기 막 모여있는 지역이 좀 아닌 거죠.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 자,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주택을 4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는 4채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자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던 주택의 수만큼 공급해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숙소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건축물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기숙사 숙소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 용도로 내가 몇 채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는 건축물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자, 이만큼의 주택을 받을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 갖고 있는 수만큼.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의 수가 있었다면 그 수만큼 공급을 받기를 원할 테니 이자들에게도 그만큼 공급해줘라. 자, 그리고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이자들. 자, 아까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 이런 애들은 이제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한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만큼의 주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그 주택을 양수한 자도 마찬가지로 그 보유하고 있는 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아라. 자, 됐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 시장군수의 인가가 필요한 거죠.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에 있어서 자, 시장군수의 인가가 필요한 건데요. 시장군수는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6번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죠. 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철거를 했었죠. 철거. 이제 계획 이론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싹 없애고 사업 시작하자, 공사하자라고 해서 철거하고 사업 시행합니다. 다 때려부시고 이제 거기에 아파트 짓는 거죠. 그리고 공사 완료하는 겁니다. 새로운 건물 지으면 거기 건물에 대해서 안전한지 준공 검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유자,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자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자에게 마지막으로 등기해 주면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건축물을 철거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사용수익의 정지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 소유권 이전의 고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자, 됐습니다. 단, 사업 시행자의 동의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30페이지 가시면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해가지고 서술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줘야 된다.
당연한 거죠.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공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3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가 있어요. 기억이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공법에서 항상 다 다음 날이었죠. 소유권 취득은 다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보시고요. 지상권 등의 권리 이전. 자,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자 등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을 이전한다. 종전 권리는 다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수용이나 환지 이런 걸 했었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도 수용이나 환지 같은 거 했을 때도 어때요? 종전에 어떤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대로 다 이전했었죠. 단 법원에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전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전하지 않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 법원에서 그렇죠. 지역권하고 법원에서 어떤 소송에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전에 종전의 토지에 이제 속해 있던 권리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그런 것들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을 다 이전하게 된다. 자, 그리고 청산금 밑에 볼게요. 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자,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땅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분양받은 땅을 보니까 이 땅은 지금 한 8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차익을 지급받으려고 하겠죠. 사업 시행자로부터 차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차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차익을 지급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자, 이 경우에 청산금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돈이 한꺼번에 있어서 한 번에 주면 좋은데 돈이 없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 분할해서 뭐 돈을 이제 나눠준다. 그래서 분할해서 그 급여할 수 있다. 분할 징수나 분할 지급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요.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부터 5년 내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땅이 10억짜리였는데 이전 분양받은 땅이 지금 8억이면 내가 2억을 받아야 되는데 2억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 내에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내에 주장하라. 자, 그리고 물상대획이 가능하다. 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엉망인 땅이잖아요. 여기 아직 엉망인 땅일 때 요 지역의 소유자가 A였어요. A인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꿔주고 3억을 꿔줬는데 이 A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B가 A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러면 B가 이 A가 갖고 있는 땅을 담보로 잡겠죠. 그렇죠? 담보로 딱 잡아요. 그럼 B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이 땅을 담보로 잡으니까 B가 담보권자가 된 거죠. 근데 담보권자가 되면서 담보권의 내용으로 가장 흔한 게 저당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B를 뭐라 그래요? 담보권자 또는 저당권자 이렇게 얘기하죠. 담보권의 내용으로서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담보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외우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담보권자이면서 B가 저당권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땅이 싹 갈아엎어져가지고 이게 똑같은 대지였는데 또 이렇게 길이 딱 나면서 A가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지금 A가 이렇게 지금 원래 A 땅이 여기 원래는 처음에 3억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A 땅이 여기 똑같이 뭐 이게 3억짜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소유권, 이 땅에서 이 땅으로 A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A가 이 땅을 이제 새로 바뀐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담보권이 여기 이렇게 따라 붙는다는 얘기죠. 담보권이 그대로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권리가 따라 붙는데 A가 이 땅에 대해서 저 이거 그냥 안 받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얘가 또 돈을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A가 3억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A가 3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 A가 받은 돈에 대해서 얘가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돈 권리가 따라 붙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A한테 3억을 지금 줘야 돼요. 3억을 줘야 될 판인데 이 돈에 대해서 여기 저당권자가 그대로 여기서 중간에서 인터셉트 한다는 얘기죠. 가로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조금 늦게 쉬어가지고 어떡하죠? 책을 지금 먼저 쉬고 볼까요? 네, 그럼 잠깐 먼저 쉬고 볼게요. 예.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새로 바뀐 거니까요. 한 50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